네, 안녕하세요. 독감공무원 황남기팀에서 경제학 강의를 맡고 있는 정용수 강사입니다. 네, 10월 29일 날 지방직 7급 시험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5일 국가직 7급, 그 다음에 2주 뒤에 있었던 지방직 7급 해가지고 올해 이제 공무원 시험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내년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제 올해까지 공부하신 분들은 다 마무리가 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년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과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더 1년을 또 한번 그 다음에 새로 시작하는 입장에서 1년을 어떻게 시험 준비를 할까, 이런 측면에서 해설 강의를 이렇게 한번 마련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문제를 갖다가 최대한 이렇게 조금은 효율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내년, 그 다음에 올해 출제 경향을 바탕으로 내년에 시험을 준비하는 방법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해 시험 문제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국가직 7급에 비해 가지고 지방직 7급 같은 경우에는 수험생들이 실제 시험장에서는 조금은 편안한 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경제학 지방직 7급 경제학 원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경우, 요 문제들은 나올 것이다 했던 조금은 예측 가능한 문제들이 그 과정에서 출제가 되었고, 한편으로는 약간은 평이하다는 느낌도 들겠지만은 제대로 공부했을 때 평이한 거고,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문제는 평이하지만은 문제의 출제 방향은 뭐냐면은 정확하게 개념, 그 다음에 이론, 개념과 이론에 초점을 둬가지고 문제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이 계산형 문제들이 많았다. 그런데 그 계산형 문제들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예를 들어 가지고 ISLM 곡선이 어떻게 도출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뭐 피셔 방정식, 또 한편으로는 통화 승수와 같은 것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도출이 되는지 그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과정, 혹은 이제 조금 어느 정도 기출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은 이제 공식 같은 게 좀 공부가 되면은 공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공식을 기계적으로 이렇게 대입하는 문제보다는 그 공식이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 그 토픽에 맞춰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가 출제됐다면 선택지 지문에서 굉장히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경향으로 이렇게 출제가 됐으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깔끔히 출제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국가직과 달리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택형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 선택 과목으로서의 경제학 원론이 들어가는데, 지방자치론과 비교해가지고 예전에 지방직과 서울시 7급이 분리되어서 출제가 될 경우에는 조금은 경제학 원론이 지방직에서 국가직보다는 난이도가 높았고, 지방자치론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 조금은 난이도가, 체감 난이도가 높은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표준, 우리가 다른 시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공인노무사나 이런 시험들 같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들 간에 이렇게 난이도를 조정하는 표준 편차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 지방직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런 표준 편차가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수험생분들이 경제학에 대한 부담으로서 조금은 지방자치론을 이렇게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이렇게 서울시와 지방직이 함께 이렇게 같은 날 동일한 문제지로 시험을 보게 되면서 그러한 선택 과목들 간의 난이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표준 편차를 적용할 수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지방자치론의 난이도에 맞게끔 경제학을 조금 예전보다는 조금은 수월하게 이렇게 출제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방향성이냐면, 첫 번째,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론과 다른 선택들 과목 간에 이렇게 난이도를 조금 맞춰주는 경향에서 하나 출제되고, 또 하나는 기본 개념과 이론을 정확하게 학습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간에 조금은 그 변별력을 둘 수 있는 방향으로
방향으로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올해 지방 공무원 지방직 실급 문제는 굉장히 깔끔하게 출제가 되었다. 네, 이렇게 총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문제를 보고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총평이 문제에서 어떻게 구현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제학을 풀게 되면은 가장 많이 이렇게 심적인 부담이 되는 게 뭐냐면은 시간, 계산하느라 시간에 이렇게 배분, 시간이 촉박한 부분이 있는데 올해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내가 이 토픽에 대한 논제를 파악하고 있다 그러면은 특별히 큰 어려움 없이 짧은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로 나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1번 같은 경우에 정부가 공급자에게 종량세를 부과할 때 공급자의 세금 부담이 가장 큰 경우는 우리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한 학생들은 이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논제의 토픽은 뭐가 되냐면은 정부가 종량세를 부과할 때 세금을 부과할 때 부과의 대상이 공급자인지 소비자인지 그 경제 주체 형식적 부담자는 중요하지 않다. 실질적인 조세 부담의 귀착은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인 가격 탄력성에 의해 결정된다. 보다 탄력적인 경제 주체가 보다 비탄력적인 경제 주체에게 조세 부담을 전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맥락으로 보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됐을 때 공급자의 세금 부담이 큰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가 바로 뭐가 되냐면은 이게 수요의 입실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U, 그 다음에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요가 가격에 대하여 탄력적인 경우에는 보다 탄력적인 경제 주체인 소비자가 보다 비탄력적인 경제 주체에게 실질적인 조세 부담을 전가시키게 되므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일수록 작을수록 공급자의 조세 부담은 커지게 된다.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그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클수록 이런 맥락에서 수월하게 쉽게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2번 문제와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어떤 토픽에서 가격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요 탄력적인 관점에서 실질적인 조세 부담의 귀착은 상대적인 탄력성의 크기에서 결정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번 문제를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잡아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우에도 같은 맥락, 요번에는 이 문제 1번과 문제 2번은 논제가 동일합니다. 이 탄력성과 그 다음에 조세 부담의 귀착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차이점은 뭐가 되냐면 문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원론을 물어보는 거고 2번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수식을 통해서 그 실질적인 조세 부담의 귀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산형 문제인데 상대적으로 답을 굉장히 빨리 찾아낼 수가 있다. 뭐가 되냐면 우선 이 문제를 갖다가 시험장에서 풀 때는 굳이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장에서. 그래서 만약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고 들어간다 그랬을 때는 이렇게 들어가고 이쪽이 P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Q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시장의 수요 함수가 Q는 40-P입니다. 그러면은 P 절편, 수직축 절편도 40이 되고 이렇게 X축 절편도 4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쪽이 수요 곡선이 되고 그 다음에 공급 곡선 같은 경우에는 EP-10이 되니까 P 수직축 절편이 바로 뭐가 되냐면 5가 되고 Q를 0으로 했을 때 P는 5가 되는 것이고 기울기는 2가 된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다 가파른 형태의
공급 곡선이 이렇게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이렇게 잡으면은 최초의 균형 지점인 이 제로가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정부가 생산자에게 재화 단위당 5의 물품세를 부과할 때 5의 물품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 중에서 뭐가 공급 곡선이 이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급 곡선은 MC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반응하게 되냐면 생산자에게 재화 단위당 5의 물품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처음에 MC가 이렇게 했을 때 Q1 단위를 만들어낼 때 그 종량세 부과만큼의 정액의 물품세만큼의 MC가 이렇게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공급 곡선이 모든 공급 단위에 대하여 이렇게 수직 상방으로 5만큼 이동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새로운 공급 곡선은 이렇게 S'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로와 이렇게 새로운 S'과 D가 만나는 이 원에서 새로운 가격이 결정되게 된다. 이것만 보더라도 뭐가 되냐면 종량세 부과분보다 가격의 상승분은 적습니다. 그래서 답을 찾아낼 수 있는데, 우선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보다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푸느냐? 우선 요거부터 볼까요? 왜 공급 곡선이 이렇게 수직상방으로 이동하는가? 요거 때문인 거죠. 생산자 입장에서는 부과받은 5의 물품세를 어떻게 비용 국소화를 통해 이윤 국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과받은 물품세 5를 모두 가격 인상을 통해 가지고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수요 곡선 역시도 우하향하게 되니까는 그 과정에서 효용 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해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의 크기에 의해 가지고 실질적인 조세 부담의 귀착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E0에서 최초의 P0의 가격이 있었고 새로운 가격은 P1이 됩니다. 그래서 P0에서 P1만큼 이렇게 가격의 인상분이 바로 뭐가 되냐면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려는 물품세의 크기가 실질적으로 전가된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이 소비자의 부담 부분이 되는 거고, 5의 물품세 중에서 소비자가 부담하고 남은 이쪽 5에서 이쪽 5만큼의 크기에서 P1 마이너스 P0 소비자가 부담한 나머지 부분이 바로 생산자의 부담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딱 보더라도 자 보겠습니다. 균형 소비자 가격은 5만큼 상승하겠다. 균형 소비자 가격은 P0에서 P1, 즉 뭐가 되는 거죠? 5보다 작게 상승하게 되는 거죠. 5보다 작게 상승하게 되는 것이고, 5보다 작게 상승하는 것이고, 조세 부과 후 소비자 잉여는 증가하게 된다. 자 볼게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는 뭐냐면은 시장에서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교환의 이득입니다. 그래서 항상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크기는 거래량과 비례하게 된다. 그런데 E0에서 E1으로 오게 되면서 시장 거래량이 Q0에서 Q1으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잉여는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의 감소, 즉 시장에서 교환의 이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한편 소비자 잉여는 무엇과 상관관계를 갖는 거냐면 가격이 낮아질수록 소비자 잉여는 증가하게 됩니다. 반대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품세 부과 이후에 P0에서 P1으로 재화 가격이 상승하였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 부분은 감소하게 된다. 그 감소하는 크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최초에는 요 삼각형의 크기였다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요 위쪽에 있는 삼각형의 크기가 되는 거니까 요쪽에 빗금 친 부분, 동그라미 친 부분만큼 이쪽 부분만큼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게 된다. 그 다음
조세 부과 후 실질적으로 생산자가 세금을 모두 부과하게 된다. 얘는 뭐가 되냐면 5를 갖다가 국세청에 납부하는 건 생산자니까 형식적으로는 생산자가 부담하지만 실질적인 조세 부담은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의 크기에서 결정되는 거고, P0에서 P1만큼, 요 크기만큼 실제로 시험 계산을 해보면 요 크기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갈 필요 없이 P0에서 P1만큼 가격의 인상분만큼은 소비자 부담, 그 나머지가 생산자가 부담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틀린 거고, 그 다음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물품세를 부과하더라도 조세 수입의 크기는 동일하다. 만약 소비자에게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재료를 기준으로 내가 해당 재화를 소비했을 때 이 수요 곡선이 의미하는 바는 뭐가 되는 거죠? 재화 소비로 인한 한계 효용의 크기, 최대 지불 가격이 되는데, 최대 지불 용의 금액이 되는데, 물품세가 부과되면은 그 크기만큼 자신의 한계 효용이 하락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가격 인하를 통해서 그 물품세 부과분을 모두 생산자에게 전가시키려 하게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크기를 계산해 보면은 수요 곡선은 이렇게 수직 하방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고, E1과 E2 지점에서의 Q 거래량은 동일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기 단위당 5에 그 다음에 거래량을 곱하게 되면 조세 수입의 크기는 동일하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가 되냐면 이겁니다. 문제 1번과 마찬가지로 문제 1번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이 문제의 답은 실질적인 조세 부담의 귀착은 생산자에게 부과하든 소비자에게 부과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 크기에 의해서 실질적인 조세 부담의 귀착, 그 다음에 조세 수입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부과받은 형식적인 주체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고 누구에게 부과하든 조세 수입의 크기는 동일하다 해서 4번이 쉽게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만약 이 문제가 조금 더 계산형 문제로 어렵게 나오게 된다면은 소비자 부담분, 즉 P1-P0와 그 다음에 생산자 부담분 5에서 P1-P0 요거를 뺀 크기를 직접 물어봤겠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 즉 1, 2, 3번과 관련된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실질적인 조세 부담은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의 크기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마이너스 델타 P분의 델타 QD 곱하기 Q분의 P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델타 P분의 델타 QS 곱하기 Q분의 P가 이렇게 됩니다. Q분의 P가 됩니다. 균형 지점에서는 Q와 P가 서로 같기 때문에 이쪽은 상대적인 탄력성 크기에 어차피 균형 거래량, 균형 가격은 일치하기 때문에 상대적 탄력성 크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쪽 델타 P분의 델타 QD만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여기서 수요 함수를 보게 되면 QD는 40-P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델타 P분의 델타 QD는 뭐가 되냐면 얘가 바로 마이너스 1이 돼가지고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은 수요의 공급 탄력성 같은 경우에는 델타 P분의 델타 QS로 들어가서 이쪽이 2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둘의 크기는 똑같기 때문에 상대적인 탄력성의 크기는 1대2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다 탄력적인 경제 주체인 공급자가 보다 비탄력적인 소비자에게 조세 부담을 전가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은 공급자 같은 경우에는 전체 물품세 중에서 1 플러스 2 중에서 얼마만큼 상대적으로 적은 3분의 1만큼을 부담하게 된다. 즉
3분의 5만큼의 조세 부담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전체 5의 물품세 중에서 1 플러스 2 중에서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니까 더 많은 조세 부담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분의 10,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P0에서 P1으로 가격의 인상분이 바로 소비자의 부담분 3분의 10이 되는 거고, 생산자의 부담분이 바로 3분의 5가 돼서 둘을 합치게 되면 3분의 15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는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그래프는 머릿속에 있고, 이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을 구하는 원리에 따라 가지고 답을 쉽게 찾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경제학을 공부하게 되면은 소비자 선택 이론과 그 다음에 생산자 이론을 배우기 전에 경제학의 기초 파트에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품세, 그러면 그 두 가지 관점에서 1번, 2번 충분히, 그리고 많은 수험생들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접했던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3번 문제도 똑같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요 3번 문제도 우리가 소비자의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행동 원리에서 굉장히 쉽게 답을 찾아낼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XJ와 YJ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효용 함수가 U equal 2X 플러스 Y입니다. 플러스네요. 그러니까는 요걸 딱 보는 순간 무차별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 즉 X절편과 Y절편에 맞닿아 있는 뭐가 되는 거죠? XJ와 YJ는 완전 대체제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렇게 완전 대체제 관계가 되고, 이쪽이 XJ, YJ로 요렇게 놓는다 그러면은 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뭐가 되냐면 Y로 정리하게 되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u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뭐가 되냐면 이렇게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바로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재화의 상대 가격 py분의 px, py분의 px가 이렇게, 얘가 바로 버진 라인 예산선이 되는 것이고, 요 기울기가 바로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행동 원리는 무엇이 되는가? max u equal 2x 플러스 y, 그 다음 subject to, 그 다음에 m px 곱하기 x 플러스 py 곱하기 y는 m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 대체제 관계인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지금 현재 MRSXY는 2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가 PY분의 PX는 2분의 1이 되는데, XJ와 YJ 한계 대체율이 예산선의 기울기 YJ에 대한 XJ 상대 가격보다 더 크게 되네요. 이 경우는 무슨 뜻이냐면 XJ와 YJ 주관적 교환 비율이 객관적 교환 비율보다 높다. 즉 MRSXY는 무엇을 의미하게 된다? MUY분의 MUX가 되는 것이고, 크로스시키게 되면 PX분의 MUX가, 즉 XJ 1원당 한계 효용이 YJ 1원당 한계 효용인 PY분의 MUY보다 크다는 거죠. 그러면은 1원당 한계 효용이 큰 XJ로 YJ를 완전히 대체해 버려서 제약선, 이렇게 제약 조건이 고정된 상황에서 어떻게 함으로써 모든 소득을 이렇게 XJ에 소비하게 되는 모서리 해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U1 효용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굉장히 간단하게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은 쉽게 2번. 소비자가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Y제를 소비하지 않고 모든 소득을 X제 소비에 투입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 보게 되면 환율 결정 이론 중 하나인 구매력 평가설입니다. 구매력 평가설. 자, 환율이 결정되는 이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PPP, 즉 구매력 평가설이 있고, 그 다음에 IRP, 이자율 평가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구매력 평가설은 뭐냐면 환율이라는 것은 PF분의 P, PF분의 P, 명목 환율은 이때 말하는 이는 이쪽이 명목 환율입니다. 이쪽이 명목 환율이 되는 거죠. 명목 환율은 양 국가의 물가 수준, 즉 외국의 물가 수준에 대한 자국의 물가 수준의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이게 바로 환율 결정 이론이 되는 것이고, 다음 이게 바로 구매력 평가설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물일가의 법칙. 그래서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명목 환율이 PF분의 P가 되어서 이렇게 실질 환율, 얘가 바로 실질 환율이 되는 것이고, 이 실질 환율은 명목 환율 곱하기 P분의 PF로 이렇게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명목 환율 2는 PF분의 P가 되니까 이 대신에 PF분의 P를 대입하게 되면 땅땅. 그래서 얘가 1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하게 되면 명목 환율이 PF분의 P로 결정되기 때문에 실질 환율은 1이 되는 것. 이게 바로 구매력 평가설입니다. 그래서 환율 결정 이론, 일물일가의 법칙에 기초한 환율 결정 이론이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매력 평가설은 무역 장벽이 존재하나, 이 환율 결정 이론 중에 하나는 뭐냐, 결정 이론이 구매력 평가설과 이자율 평가설이 있는데, 이자율 평가설은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국내에 투자했을 때의 수익률과 그 다음 해외에 투자했을 때의 수익률이 이렇게 일치해야 된다. 그 과정에서 뭐가 결정된다? 이렇게 그 과정에서 이렇게 환율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환율이 결정된다는 뜻이죠. 이게 바로 구매력 평가설과 이자율 평가설인데, 구매력 평가설은 뭐가 되냐면은 A 국가와 B 국가 내 Q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자율 평가설은 뭐가 되냐면 A 국가, B 국가 간에 이렇게 이론, 내가 1원을 갖다가 국내에 투자했을 때와 해외에 투자했을 때의 수익률을 통해 가지고 아비트레이지, 차익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시점까지, 즉 국내 투자의 수익률과 해외 투자의 수익률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환율이 결정된다. 따라서 구매력 평가설은 무역 장벽이 존재하지 않아야지, 즉 거래 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야지 국가 간의 환율이 PF분의 P로 결정된다는 걸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구매력이 양국에서 동일하다 그러면 국내 제품과 해외 제품의 상대 가격은 실질 환율을 의미하는 것이죠. 상대 가격은 이렇게, 만약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실질 환율은 2 곱하기 P분의 PF로 결정되는 거고,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하게 되면 명목 환율이 PF분의 P가 되니까 실질 환율은 1로 일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제금융론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 다음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불 예금에 대한 법정 지급 준비율이 5%이고, 개인들은 발행된 화폐를 모두 은행에 요구불 예금으로 저축한다. 개인들이 발행된 화폐를 모두 은행에 요구불 예금으로 저축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C,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죠? 현금 통화가 되는 거죠.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 현금 보유가 바로 뭐가 되는, 이쪽이 제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은행이 법정 지급 준비금 이외. 그럼 여기서는 따로 실제 초과 지급 준비금이라는 그 초과 지급 준비금이 0이라는 뜻이고, 그러면 법정 지급 준비금이 곧 실제 지급 준비금이 되니까 법정 지급 준비율이 곧 실제 지급 준비율인 G, 네, 얘가 돼서 5%, 네, 0.05가 되는 것이죠. 이외에 모든 예금을 대출한다 그러면, 자, 모든 예금을 대출한다는 얘기는 신용 창조 과정이 극대화되는 것이고, 그때 신용 창조 과정이 극대화되면 M, 얘가 바로 뭐가 되냐면 통화 승수인 거죠. 통화 승수는 G분의 1이 나와가지고 얘가 0.05분의 1이 되니까는 통화승수가 이렇게 20이 됩니다. 그런데 통화승수가 0.05가 되는 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통화승수를 구하는 공식은 C 플러스 G 곱하기 1 마이너스 C분의 1로 들어가서, 이때 C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N분의 C, 현금 통화 비율인데 지금 현재 C가 얘가 0이라 그랬으니까는 이쪽이 0, 이쪽이 0 해가지고 똑같이 G분의 1이 나오는 것이고, 또 통화 승수는 K 플러스 G분의 K 플러스 1로 구할 수 있는데, 이때 K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예금 통화분의 현금 통화의 비율입니다. 그런데 예금 통화는 모두 예금 통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했는데, 예금 통화를 모두 나의 모든 현금을 예금 통화로 보유하게 되니까 똑같이 C가 0이 돼 가지고 C가 0이 돼서 K는 0가 되는 것이고, 똑같이 이 과정을 거쳐서 G분의 1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똑같이 0.05분의 1로 해서 20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10억 원의 현금이 발행될 때, 이때 말하는 10억 원의 현금 발행은 본원 통화를 이렇게 얘기하겠네요. 그래서 통화 승수는 H분의 MS가 되는 것이고, H분의 MS가 돼가지고 통화 공급량은 M 곱하기 H로 들어가니까 M은 20이 되고, 통화 승수 그 다음에 이쪽이 10억 원이 돼서 총 예금 창조액의 크기는 200억 원이 되는 것이죠. 굉장히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6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도 소비자 선택 이론을 공부한 학생들은 굉장히 간단히 풀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가격 효과는 의미다. 그 다음 소득 효과는 의미다. 대체 효과는 의미다. 대체 효과는 뭐 의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 얘기입니다. 가격 효과가 의미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가격이 하락했을 때 해당 재화에 대한 수요량, 구매량이 증가하게 되면, 그러면은 P와 Q의 움직임 방향은 서로 반대가 되니까 얘가 바로 음의 상관관계를 갖게 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P가 하락할 때 Q는 증가하게 된다. 즉 얘를 연결하게 다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 즉 수요의 법칙이 성립함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갔을 때, 자, 대체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가격 효과는 어떻게 구성되는 거냐면은 대체 효과 플러스 소득 효과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자, P가 하락하게 되었을 때 1번 P가 하락하게 됐을 때 1원당 한 개 효용이 하락하니, 우리 한번 X0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X제의 1원당 한 개 효용이 상승하기 때문에 1원당 한 개 효용이 상승한 X제로 Y제를 대체하게 되면, 즉 얘를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보다 저렴해진 X제의 소비량을 늘림으로써 즉 PX가 하락하게 되면 대체 효과에 의하게 되면은 해당 재화의 수요량은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체 효과는 상대 가격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고, 소득 효과는 실질 소득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 가격이 불변인 상태에서 PX가 하락하게 되면 PX분의 M 뭐가 되는 거죠? 실질 소득인 거죠. 실질 소득은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실질 소득이 증가할 때
만약 x제가 정상제라 그러면 정상제와인 x제에 대한 수요는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 이 x제가 열등제라 그러면은 실질소득이 증가할 때 x제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정상제인 경우에는 px가 하락할 때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모두 x제의 소비량을 증가시키게 되는 거니까 정상제의 가격 변화에 대한 소득효과 의미되는 것이고, 가격 변화에 대한 대체효과 모두 의미됩니다. 그 다음에 정상제 같은 경우에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합인 가격효과 역시도 의미되는 것이죠. 그런데 열등제와 같은 경우에는 소득효과에 의해서는 해당 자의 수요량이 감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열등제가 있고 그 안에 열등제가 아닌 기펜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열등제 같은 경우에는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를 압도하는 경우에 따라서 PX가 하락할 때 대체 효과에 의해서는 소비량이 증가하지만 소득 효과에 의해서는 소비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를 압도하게 되므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 상대적으로는 비탄력적이 되는 것이죠.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열등제와의 가격 효과는 음이 맞습니다. 하지만 기펜제 같은 경우에는 열등제 중에서 기펜제는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큰 경우입니다. 이 경우엔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뭐가 된다? 이 제로와 이 2를 연결하게 되면 우상향하는 수요 곡선이 도출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펜제 같은 경우에는 가격 효과가 PX가 하락하게 되면 대체 X제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쪽은 양수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열등제는 가격 효과가 의미 맞지만 기펜제는 이렇게 양이 되는, 즉 우상향하는 수요 곡선, 수요 법칙의 예외. 그래서 답이 1번이 이렇게 쉽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4번 기펜제의 가격 변화에 대한 대체 효과. 정상제이건 열등제이건, 기펜제도 물론 기펜제는 열등제에 속하니까 정상제이건 열등제이건 그 제와의 성격에 관계없이 대체 효과는 항상 가격과 수요량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7번 문제만 이렇게 보더라도 이번 시험에서 어떤 중요한 패턴을 찾아낼 수 있냐면 이런 패턴인 거죠.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 시험이고 그 다음에 지방직 같은 거는 경제학 원론입니다. 즉 범위가 조금 더 좁은 거죠. 이 지방직 시험 같은 경우에 1번, 2번 문제에서 탄력성의 크기를 물어보는 문제가 연달아 출제되었고, 그 다음 이 7번 문제 역시도 앞에서 살펴봤던 우리가 4번 문제 완전 대지 U = 2x 플러스 y라는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균형 조건이 두 문제가 연속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같은 맥락인데 이 문제는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뭐냐? 똑같은 원리로 이렇게 U = f of x, y 개인은 이런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게 된다. 근데 어떤 subject to px 곱하기 x 플러스 py 곱하기 y = 2 주어진 예산 제약하에서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고 그 과정에서 어느 지점 x제와 y제의 주관적 교환 비율인 한계 대체율 MRS-XY MRS-XY는 MUY분의 MUX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x제와 y제의 객관적 교환 비율 PY분의 PX가 일치하는 지점에서 효용 극대화를 달성하게 된다. 그런데 MUY, YJ의 한계 효용이 지금 현재 X라 그랬고 MUX가 Y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효용 극대화 조건이 X분의 Y는 PY분의 PX가 되고 얘는 PX 곱하기 X는 PY 곱하기 Y가 돼서 얘를 어디다 대입하면 되는 거죠? 이 제약 조건에 대입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PY 곱하기 Y는
px 곱하기 x가 돼가지고 2px 곱하기 x는 2가 되니까 xj 수요함수 x는 2분의 1 곱하기 px분의 2. 네, 이렇게 돼서 답이 굉장히 쉽게 1번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숫자 하나, 토시 하나 기출문제와 비교해가지고 그 함수 자체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이렇게 어느 정도 공부를 해보게 되면 MRS XY가 MUY가 X가 나오고 MUX가 Y가 나오는 경우, 우리는 요거를 조금만 공부를 했었으면 이렇게 추론해낼 수가 이쪽이 U 이꼴 X 곱하기 Y라는 컵 더글라스 효용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U 이꼴 XY가 되면 딱 보자마자 우리가 좀 공부를 하면 얘는 X1 그 다음에 Y1 잡아놓은 다음에 XJ의 수요 함수는 1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PX분의 M이란 거를 쉽게 잡아낼 수가 있어요. 얘는 뭐가 나오냐? U 이꼴 X의 알파 제곱 곱하기 Y의 베타 제곱이라는 컵 더글라스 효용 함수의 수요 함수는 어떻게 구성되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곱하기 px분의 m. 요런 좀 많이 어느 정도 기본 이론을 배울 때 공부를 하게 되면 쉽게 나올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보게 되면은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두 가지 방식으로 풀 수 있는데 우선 여기 딱 보니까는 현금 통화 비율도 이렇게 있고 화폐 유통 속도입니다. 화폐 유통 속도 딱 보는 순간 MV 이꼴 PY 고전학파의 화폐 수량설이 떠오르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이 MS 통화 공급을 의미하게 된다. 그 다음에 갑국의 명목 GDP는 560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목 GDP는 P 곱하기 Y가 되는 거죠. 얘가 바로 560입니다. 그 다음에 실질 GDP는 Y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가 140이 됩니다. 자,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이렇게 들어갈 때, 자, 한번 볼게요. 그런데 GDP, 여기서 이제 물가 수준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물가 수준은 GDP 디플레이터예요. GDP 디플레이터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눠주고 곱하기 100을 해주게 되면은 나눠서 얘가 바로 400, 얘가 바로 이렇게 물가 수준이 400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화폐 유통 속도를 이렇게 구하려고 봤더니 보니까는 MS 곱하기 V는 PY가 지금 현재 560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Y가 이렇게 14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PY가 560이니까 P는 뭐가 되는 거죠? 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 수준이 4인데 이쪽에 GDP 디플레이터라 그래서 요 4에다가 뭐를 곱해주면 100을 곱해주면 바로 400이 나오는구나. 이렇게도 조금은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쉽게 찾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V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화폐 유통 속도입니다. 그럼 뭐를 알아야 돼요? 통화 공급량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통화 공급량을 보니까는 요구불 예금은 200, 그 다음에 현금 통화 비율은 0.4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현금 통화 비율은 뭐가 되는 거냐면, 요 부분을 잘 보세요. 현금 통화 비율은 요구불 예금 대비 현금의 비중이다. 요걸 지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현금 통화 비율은 요구불 예금 대비 현금의 비중이니까는 이쪽이 요구불 예금 분의 현금의 비중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요구불 예금이 지금 현재 200이고, 그 다음에 현금 얘가 바로 C가 되는 거죠. 이쪽이 바로 이쪽이 요구불 예금이 바로 D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현금이 바로 C가 됩니다. 그 다음에
200분의 C가 지금 0.4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 과정을 거쳐가지고 C는 200 곱하기 0.4니까 C가 80입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는 통화 공급량이잖아요. 그래서 통화 공급량은 C 플러스 D로 들어가서 얘가 80 플러스 200이 돼가지고 이쪽이 28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80이 되는 것이고, 그럼 얘를 대입하게 되면 통화 공급량이 280이 되는 거니까 280 곱하기 V는 560이 돼서 우리가 V가 2임을 이렇게 수월하게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죄송합니다. 여기서 현금 통화 비율, 요구불 예금 대비 현금의 비중. 자, 얘도 굉장히 간단하게 풀 수 있었던 문제이다.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로우 모형에서 문제를 아주 황금률과 관련돼 가지고 조금은 이렇게 수월하게 냈는데, 황금률이라는 것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황금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균제 상태 중에서 맥스 C, 소비가 극대화된 균제 상태를 갖다 우리는 황금률 수준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 직관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현재 솔로 모형사 경제가 황금률 수준보다 적은 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량이 적으니까 자본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뭐가 된다? 저축률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저축률을 높이게 되면은 현재의 소비는 즉각적으로 감소하지만 향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균제 상태가 황금률 수준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현재의 소비 수준보다 어떻게 된다? 소비가 극대화한 상태, 보다 증가한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땅땅 들어가서, 자, 요렇게 되는 y equal f of k,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죠? 1인당 생산함수가 되는 것이죠. 자, 황금률 수준은 뭐가 되냐면 mpk equal m 플러스 d가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접선의 기울기를 먼저 하나 그려줍니다. 이쪽이 바로 mpk가 되는 것이죠. 자본의 한계 생산성입니다. 이 자본의 한계 생산성과 뭐가 일치해야 되는 거냐면은 평행하게 이렇게 자본 유지선 m 플러스 d k, 이 기울기 뭐가 되는 거예요? m 플러스 d가 이렇게 일치해야 된다. 그러면 요 둘이 일치하는 요때의 kg, 요게 바로 황금률 수준에서의 1인당 자본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가 요렇게 균제 상태가 되려 그러면은 자본 공급선인 SFK와 일치해야 되는 것이고, 요 지점보다 지금 현재 뭐가 되는 거예요? 자본 수준이 적은 균제 상태라 그랬습니다. 그럼 뭐가 되냐면은 SFK와 자본 유지선이 만나는 지금 최초의 땅땅땅땅 K0가 있었습니다. K0가 요렇게 가게 되면은 K0가 KG로 가기 위해서는 S, 저축률을 높여야 됩니다. 저축률을 높이게 되면은 현재의 소비는 순간적으로 감소하지만 지금 소비 수준은 이렇게 되는데 황금률 수준보다는 작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황금률 수준이 균제 상태에서 소비가 극대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되면 결국은 요 소비 수준이, 황금률 수준에서의 소비 수준이 극대화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향후 1기에서의 CG가 되는 거죠. 1기에서의 소비는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얘를 표시하게 되면 C가 있고 타임이 되면 요렇게 현재 소비가 있는데 얘가 저축률을 높이는 순간 현재 소비는 감소하는데 점차 소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증가하는 경향. 이렇게 바로 C, 소비의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번 요 그래프를 염두에 두고 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요새 인플레이션이 이슈가 되는데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다. 뭐가 되냐? 현금 보유를 줄이는데 드는 비용. 즉 뭐가 되냐면 내가 월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월급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게 되면은, 보유하고 있을 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의 가치가 점점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화폐의 가치가 감소하기 전에, 즉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더 상승하기 전에 빨리 마트에 가가지고 재화를 구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폐 인플레이션이 예상이 될 때 화폐를 빨리 마트에 가가지고 실물 재화를 구매해야 되는 거니까 구두창 비용이 이렇게 발생하게 된다. 구두창이 따른다. 그 다음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사람들의 능력과 무관하게, 아니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부가 누구에게서 채권자에게서 누구에게로, 채무자에게 부가 이전이 됩니다. 왜 그렇죠?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갚을 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갚아야 될 채무액이 줄어들게 돼 가지고 채권자에게서 채무자로 부가 이전이 된다. 그 다음 디귿,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우에도 메뉴 비용은 발생합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니까는 인플레이션만큼 메뉴판을 바꿔야 되는 거죠. 가격 인상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 리얼.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고 총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율을 낮출 수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예상은 공부를 해보면은 누구나 알 수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매우 쉽게 출제가 되었다. 그 다음 1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도 이게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앞으로 뭐가 되냐, 조금은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크게 어려움 없이. 뭐냐, 이렇게 개별 기업의 한계 비용이 0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인 경우에는 뭐 동일한 거고, 그 다음에 복점 시장에 존재하는 1번 기업과 2번 기업 역시도 한계 비용이 0으로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산출량은 뭐가 되냐면 MR 이꼴 MC가 되는데, 이 MR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P인 거죠. 완전 경쟁 기업은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 수준에 순응하여, 그래서 P 이꼴 MR이 되는 것이고, P는 지금 뭐가 되는 거죠? 수요곡선 Q는 30-P가 되는 거니까 P는 30-Q가 되는 거죠. 이 MR과 뭐가 MC 지금 0이라 그랬네요. 그래서 30-Q 이꼴 0가 되니까 땅땅땅 Q 스타는 바로 30 뭐가 되는 거죠?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졌을 때 균형 산출량이 30이 되는 것입니다. 독점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된다? 이렇게 완전 경쟁 시장 산출량의 2분의 1로 들어가니까 MC가 0일 때, 그래서 15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복점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는 거죠? 개별 기업들은 Q1, 개별 기업은 완전 경쟁 산출량의 3분의 1 수준. 어떤 경우? 한계 비용이 1번과 2번 기업이 같은 경우에는, 따라서 30 곱하기 3분의 1 해가지고 10만큼 개별 기업들이 이렇게 10개씩 생산하는데, 복점 시장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과점 시장, 소수의 기업이 존재하게 된다. 그런데 복점 시장은 그 과점 시장에 존재하는 기업의 수가 몇 개예요? 2개. 단 2개의 기업이 존재하는 경우를 갖다 우리는 복점 시장이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시장 전체의 산출량은 뭐가 되냐면 개별 기업의 산출량 곱하기 2로 들어가서 이렇게 20이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독점 시장 같은 경우엔 나중에 이렇게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수요 곡선이 있으면은 MR 곡선은 이렇게 MR 곡선은 P절편은 똑같고 기울기가 2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MC가 지금 현재 이렇게 제로라 그랬으니까는
요 지점. 그러면은 완전 경제는 산출량이 30이니까 개별 기업의 산출량은 15. 요 원리가 머릿속에 있으면 바로 15, 2분의 1 쉽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입니다.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경제학 배우게 되면은 소비자 선택 이론에서 처음에 무차별 곡선 이론을 배울 때 무차별 곡선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그래서 이렇게 땅 들어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x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굿즈이고 그 다음에 y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배즈예요. 자, 굿즈와 배즈는 정의가 뭐가 되냐면 소비가 증가할수록 효용이 증가하는 재화는 굿즈, 그 다음에 재화, 그 다음에 소비가 증가할수록 효용이 감소하는 재화는 배즈가 되는 것이죠. 이때 무차별 곡선 그리는 방법은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시면 x제는 소비가 증가할수록 효용이 증가하네, y제는 소비가 감소할수록 효용이 증가하게 되네. 그래서 원점을 기준으로 볼록한 무차별 곡선을 그리고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효용 수준은 높아지게 된다. 그래서 U1에 비해서 U2, U3 이렇게 높아지게 되고 얘를 갖다가 그대로 1사분면에다가 찍어서 옮기게 되면은 요렇게 되는, 즉 많은 x제에 대하여 오목한 형태의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도출이 된다. 요렇게 처음에 우리가 공부했던 게 조금 기억나시는 분들은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는데 이걸 모르시더라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뭐가 되냐면 지금 현재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U1보다는 U2가 크고 U2보다는 U3가 크다는 거죠. 그럼 얘는 뭐냐? 이렇게 y제 소비량이 고정된 상황에서 이렇게 x제 소비량이 증가할수록 효용 수준이 높아지네요. 그러면 x제는 굿즈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이렇게 x제 소비량은 고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y제 소비량이 감소할수록 효용은 높아지게 되는 거죠. y제 소비량이 감소할수록 효용은 높아지게 되는 거니까 y제는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배즈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y제는 비제화가 되는 것이고, 다음 y제 한계 효용은 y제는 비제화가 되는 거니까는 y제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 추가적인 효용의 증가분이 y제 소비가 감소하게 되면은 행복이 낮아지게 된다. 효용 수준이 마이너스가 된다. 그래서 한계 효용은 음의 값을 갖게 된다. y제의 대표적인 예로 소음 공해 이렇게 들을 수 있고, 예산 제약하의 효용 극대화 조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관적으로 봐도 소득 정보를 어디에다 쓰는 거죠? 이렇게 x제에 지출해야 되겠죠.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땅 들어가고 이렇게 얘가 바로 뭐가 되냐면은 이쪽이 예산 제약선이 이렇게 됩니다. 그때 기울기는 PY분의 PX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많은 X제에 대하여, 굿즈에 대하여 오목한 형태를 갖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U2보다는 어떻게 함으로써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U3에서 효용 극대화를 달성하는 거고, 그 지점은 바로 이렇게 모서리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제화에 대한 소비는 0, 그 다음에 소득의 모두를 효용을 증가시키는 굿즈인 X제 소비에 투입하게 되면 효용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MRS XY 이꼴 PY분의 PX 이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3개가 출제되었습니다. 뭐다? 앞으로는 국가직보다 지방직 7급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겠구나. 뭐다? 예전에 지방직 7급은 서울시 7급과 따로 시험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서울시 7급과 이렇게 조금은 같이 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서울시 7급의 난이도가 가장 높고 지방직 7급, 그 다음에 국가직 7급 이렇게 들어갔죠. 그런데 이제는 선택 과목으로서 경제학 원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론과 경제학 원론의 요 난이도를 맞추려는구나. 그러면은 국가직보다 난이도가 이렇게 확 줄어들고,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국가직 9급 수준에서 경제학 원론으로 이렇게 문제가 출제됩니다. 지금 보시면 알잖아요. 탄력성의 크기 벌써 가장 기본적인 거 2문제 나왔고,
탄력성과 물품세 부하. 그 다음에 효용 극대화 조건 MRS XY 이꼴 PY분의 PX가 벌써 세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 너무나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단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피셔 방정식을 따른다. 피셔 방정식은 이렇게 되는 거죠. I equal R 플러스 파이 2가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쪽이 명목이자율이고 그 다음에 이쪽이 실질이자율입니다. 인플레이션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그 화폐 가치의 하락분만큼 명목 이자율을 인상시켜줘야지 채권자 혹은 화폐로 투자를 한 소유자의 자산의 가치가 낮아지지 않는다. 따라서 I는 R 플러스 파이 2. 명목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예측되는 경우에는 명목 이자율을 인플레이션율만큼 상승시켜줘야 실질 이자율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문제는 요 바탕으로 피셔 방정 실질 이자율이 얘가 3%가 되고 명목 이자율이 6%가 되면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3%로 너무나 우리가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를 딱 보고 나가지고 당황할 필요가 전혀 없으시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원래 얘가 조금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궁극적으로 이게 필립스 곡선 이렇게 나와서 문제가 제대로 조금은 어렵게 나오고 시대에 지금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 그 다음에 울트라 스텝 즉 미국과 한국의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율을 잡기 위해서는 명목 이자율을 몇 %로 설정할 것인가, 즉 명목 정책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테일러 준칙을 물어봤으면은 조금 더 난이도가 있었을 것 같은데, 딱 제가 봤을 때는 경제학 원론이라는 수준 거기, 그 다음에 올해 철저하게 지방자치론과 이렇게 난이도를 맞춘다는 측면에서 조금은 내고 싶은 토픽인데 난이도를 좀 낮췄습니다. 좀 함수가 2개 나와가지고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얘는 실질적으로 뭐가 되냐면 그냥 수문 그림 찾기입니다. 더하기 빼기입니다. 대입하면 끝납니다. 볼게요. 낮은 실업률과 안정적인 물가를 선호하는 각국 중앙은행의 T기의 손실함수는 이렇게 된다.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율을 1로 예상했으나, 자, 인플레이션율을 1로 예상했으나, 그럼 뭐예요? 변수만 잡아내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은 요쪽에 이렇게 T기에 예상한 인플레이션율이 되는 거죠. 얘가 지금 현재 이렇게 1이 된다는 겁니다. 이쪽이 이렇게 1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실현된 인플레이션율. 실현된 인플레이션율은 뭐가 되냐면 이쪽이 실제 인플레이션 파이 t가 되는 거죠. 요 파이 t가 이렇게 5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손실 규모예요. 손실 규모는 LT를 구하는 거죠. 그럼 LT를 구하려고 그러는데 봤더니 파이 t는 지금 현재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쪽이 5로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LT는 UT 플러스 0.1 파이 t인 5의 제곱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LT를 구하려고 그러면은 UT만 알면 되는데 UT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5는 1 마이너스 4UT 플러스 16이니까 17이 되는 거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12가 돼가지고 UT는 뭐가 되는 거죠? 이쪽은 3이 나오고, UT가 이렇게 3이 나오니까 3 플러스 0.1 곱하기 25는 해서 2.5 해가지고 5.5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더하기 빼기 대입하는 산수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는 직관적으로는 얘는 토픽이 뭐가 되냐면 이겁니다.
자, 갑국과 을국에서 갑국과 을국에서 엑스제를 독점 생산하는 기업이 있다. 엑스제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갑국에서 2가 되는 거고, 갑국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2입니다. 그 다음 을국에서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3이에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다르다는 얘기는 뭐다? D1 그 다음에 D2 각국과 을국의 수요 곡선이 다르다는 거고, 그 다음에 국가 간 차익 거래는 없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각국에 있는 재화가 을국으로, 그 다음에 을국에 있는 재화가 각국으로 서로 옮겨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뭐가 된다? 시장이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얘는 독점 시장에서 뭐가 되는 거냐면은 3급 가격 차별입니다. 3급 가격 차별 문제를 냈어요. 이 3급 가격 차별 문제는 뭐가 되냐면은 MR1 equal MR2 equal MC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비용 함수가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그거 고려할 필요 없이 뭐예요? MR1 equal MR2입니다. 이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즉 뭐가 된다? 결론은 뭐가 되냐면은 보다 비탄력적인 수요 곡선을 가지면은 가격을 높게 부여하는 것이고, 보다 탄력적인 수요 곡선을 보유하고 있으면 가격을 낮게 부여해 가지고 총수입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요 맥락입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얘 보게 되면은 답을 그냥 직관적으로 엑스제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갑국이 2가 되고 을국이 3입니다. 2대 3이에요. 그럼 상대적으로 얘가 더 탄력적이 되니까 얘가 더 낮은 가격이 돼야 되는 거죠. 어떻게? 3대 2로. 그러면은 3대 2니까 1200대 얼마가 되는 거예요? 900이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조금 공부를 하시게 되면 바로 답을 찾아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정통적으로 이렇게 가면 뭐가 된다? 아머러스 로빈슨 공식을 쓰시면 됩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MR 값은 어떻게 했잖아요? P 값 곱하기 1 마이너스 갑국의 수요 탄력성분의 1. 네. 이 MR 값과 뭐가 일치해야 되는 거냐면은 똑같이 P을 곱하기 1 마이너스 입실론 1분의 1. 을국의 수요 탄력성분의 1. 네, 얘가 바로 MR 을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P 값이 지금 얼마라 그랬냐면은 1200원 곱하기 1 마이너스 각국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2. 그래서 2분의 1. 얘가 P을 곱하기 1 마이너스 을국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1200 하면은 600은 P을 곱하기 3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P을은 2분의 3을 곱하게 되면 이쪽이 P을이 바로 900이 바로 나옵니다. 이 원리로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 수도 있고, 탄력성 2대 3이에요. 가격은 3대 2가 되겠구나. 이렇게 해도 바로 풀 수가 있고, 그 원리는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아머러스 로빈슨 공식. 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도 정부 지출의 증가율, 즉 토픽은 뭐가 된다? 정부 지출 승수, 정부 지출 승수, 요걸 물어보는 거죠. 매우 기본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보게 되면 완전 고용 국민소득 수준은 6800입니다. YN이 6800이에요. 그런데 완전 고용 국민소득을 달성시킬 수 있는 정부 지출의 증가분은, 그러면 정부 이 뜻인 거죠. 지금 델타 Y만큼 늘리기 위해서 혹은 줄이기 위해서는 델타 G, 정부 지출을 얼만큼 늘려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승수를 곱하게 되면 이렇게 델타 Y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델타 Y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YN 마이너스 Y0가 바로 델타 Y가 되는 거죠. 즉 Y0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실제 GDP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실제 GDP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총 생산, 그 다음에 얘가 총 지출과 일치해야 되고, 총 지출은 C 플러스 I 플러스 G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 현재 C는
0.9 곱하기 y 마이너스 t 300 플러스 300 그 다음에 i 독립투자밖에 없어서 200 그 다음에 정부지출 g 똑같이 독립지출밖에 없어서 300이 됩니다. 얘가 바로 y랑 같아야 돼요. 넘어가게 되면 0.1 y는 마이너스 270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면 30 그 다음에 530이 되겠네요. 이쪽이 530이 되는 거죠. 따라서 y0는 뭐냐면은 10 곱해주게 되면은 5300이 되는 거죠. 따라서 6800 마이너스 5300은 얼마가 된다? 이쪽이 1500이 됩니다. 그러면은 델타 y 1500을 늘리기 위해서는 델타 g 얼만큼 늘려야 될 것인가? 그런데 승수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지금 다른 승수는 없고 한 개 소비 성향밖에 없기 때문에 1 마이너스 10분의 1로 들어가는 거죠. 이쪽이 바로 뭐가 된다? MPC 한 개 소비 성향 주입에 해당하는 거니까는 주입은 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입은 얘가 승수가 커지게 만드는 요소가 되니까 분모를 작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10분의 1이 되는 것이고 지금 C는 뭐가 되는 거죠? 0.9가 되는 거니까 승수는 1 마이너스 0.5 0.1분의 1이 돼가지고 10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수가 10이고 1500을 늘려야 되니까 델타 G는 얼마만큼? 150만큼만 이렇게 증가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17번 문제가 그나마 제일 조금은 까탈스러운 문제 중에 하나, 까탈스러운 문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재고 투자. 재고 투자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재고 투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2022년도에 현대자동차에서 그랜저, 이렇게 그랜저 예를 들어 가지고 1억 원을 이렇게 생산해 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7천만 원은 이렇게 판매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3천만 원은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얘는 판매가 이루어지고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요소는 없다 그랬을 때 2022년 1국의 GDP는 뭐가 되냐면 1억이 되는 거죠. 7천만 원은 판매가 이루어졌네요. 얘는 C로 잡히는 거고 그 다음에 3천만 원은 뭐로 잡히는 거냐면은 만들었는데 판매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다. 그런데 이 2022년에 현대는 어떻게 되는 거죠? 1억이라는 최종 생산물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얘를 어떤 항목으로 잡냐면 이쪽이 재고 투자의 항목으로 이렇게 잡혀가지고 GDP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23년이 돼가지고 요 창고에 있었던 3천만 원의 그랜저 자동차가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 재고 투자가 이렇게 증가했는데 2023년에는 3천만 원에 해당하는 증가한 재고 투자 창고에서 없어지니까 3천만 원의 재고 투자는 이렇게 감소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재고 투자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3천만 원의 구매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니까 C 소비 항목 이쪽에 소비 항목인 3천만 원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인 3천만 원의 재고 투자와 증가한 소비 투자 항목이 일치하기 때문에 뭐가 된다? 2023년의 GDP는 델타 GDP는 뭐가 되는 거야? 제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재고 투자는 당해년도에 잡히는 거지 그 이후에 판매가 이루어진 시점엔 잡히지 않는다. 왜 그렇죠? 이 자동차 3천만 원은 2022년에 생산된 것이지 2023년에 생산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업 중간 생산물에 대한 재고 투자는 해당 연도 GDP에 포함이 됩니다. 마찬가지고 그 다음 생산 평탄화 이론은 재고 투자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우선 D급부터 한번 가볼게요. 재고 투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자는 뭐다?
자본을 구매하는 행위입니다. 투자는 자본의 구매예요. 그래서 재고 투자는 국내 총 자본 형성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고, 니은 생산 평탄화로로 가는데, 이 생산 평탄화 이론은 뭐냐면, 생산 평탄화 이론은 기업이 재고 투자를 통해 재고량을 통해 가지고 생산량을 안정되게 유지하는 것이죠. 재고 투자를 통해 생산량을 안정하게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함으로써 뭐가 되는 거냐면은 판매 변동에 대비하여 생산 비용을 낮춤으로써 비용국소와 이윤국대화를 추가하게 된다. 이게 바로 생산 평탄화 이론입니다. 즉 뭐가 되냐면은 소비자가 이 제품을 언제 찾을지 모르니까 항상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을 때 소비자가 이 물건 있어요? 물어봤을 때 그것이 없어요. 만들게요. 그때 만드는 비용보다는 미리 만들어 놓고 창고에 보관하는 비용이 더 저렴하다는 것이죠. 즉, 한 번에 대규모로 생산해 내 가지고 보관하는 비용이 소비자가 찾을 때마다 하나하나씩, 즉 수제버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씩 이렇게 만들 때보다는 훨씬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산량을 안정되게 유지하기 위해 판매 변동에 대비해서 우리는 재고를 투자한다.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다. 이게 바로 생산 평탄화 이론입니다. 자, 그나마 요번 문제에서 조금은 이렇게 이거 못 보던 거야 했던 게 바로 17번의 니은 지문이 아닐까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비의 평준화 이론 이쪽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조금 응용력 있게 쉽게 찾아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ISLM 모형의 가장 기본적인 공식을 물어보는 건데, 자, 가볼게요. IS 곡선의 기울기는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IS 곡선은 생산의 케인즈의 국민소득 결정 이론을 바탕으로 Y는 C0 플러스 스몰 c 곱하기 Y 마이너스 T C가 되는 거죠. 그 다음 투자는 이자율에 감소하니까 I0 마이너스 BR, 이때 바로 B가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됩니다. 그 다음 정부 지출은 이렇게 G0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IS 곡선은 무슨 평면이에요? R과 Y의 평면으로 들어가니까 기울기예요. 그럼 기울기는 뭐가 되냐면 R과 Y의 관계인 거죠. 그래서 Y, R의 관계. 그럼 얘를 뭐로 정리한다? R로 정리하게 되면은 이쪽은 넘어가 가지고 1-C가 되는 Y 이꼴 마이너스 C 곱하기 Y가 넘어가면 Y 마이너스 CY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얘를 R과 Y의 관계로만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BR은 1-CY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기울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R은 마이너스 B분의 1-C 곱하기 Y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를 확인할 수 있다? R과 Y는 음의 상관관계를 갖구나. 네, 그래서 요 기울기 IS 곡선이 우하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기울기는 바로 뭐가? B분의 1-C, 얘가 바로 IS 곡선의 기울기에 이렇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IS 곡선의 기울기는 한계 소비 성향 C가 클수록 분자는 작아지게 되는 거니까 완만해지는 거고, IS 곡선의 기울기는 폐쇄 경제보다 개방 경제에서 더 가파르다. 자, 굉장히 좋은 지문이 나왔는데 바로 요런 걸 보게 되면 이 올해 지방직 7급 경제학 원론의 앞으로 출제 방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요 2번과 4번 문제가 간단하게, 그러니까 1번 같은 문제는 수험생들이 어느 정도 준비를 하게 되면은 조금 시험장에서 이렇게 요걸 기계적으로 그러니까는 요렇게 요 과정을 거쳐가지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쉽게 이렇게 조금은 기출문제로 워낙 많이 봤으니까는 좀 쉽게 찾아낼 수 있는데, 2번 같은 경우에 폐쇄경제보다 개방경제, 요 원리로 IS 곡선이 도출되는구나, 요거를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이때는 폐쇄경제가 되는데, 개방경제로 들어가게 되면 뭐가 되냐면은 수출과 그 다음에 수입이 있는 거죠. 근데 수출은 뭐가 되냐면은 YF, 해외 소득의 증감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내 소득과 국내 이자율의 관계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독립변수로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이 수출이고 수입이 있습니다. 수입은 뭐가 되는 거냐면 M0라는 뭐가 있는 거죠? 독립수입이 있고, 그 다음에 국내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은 수입은 증가합니다. 따라서 수입과 국내 소득 간에는 증가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국내 소득에다가 M 뭐가 되는 거예요? 한계 수입 성향, 한계 수입 성향, 요렇게 마치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과 같은 거죠. 한계 수입 성향이 붙고, 이 M이 바로 뭐가 되냐면 수입과 국내 소득은 양의 이게 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얘가 다시 이렇게 정리되면은 어떤 일을, 이쪽이 마이너스 MY잖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관계로 정리하면 이쪽이 폐쇄 경제인 경우고 이쪽이 폐쇄고, 개방경제로 들어가게 되면 똑같이 마이너스 BR은 Y, 그 다음에 넘어가면 마이너스 CY가 되는 거죠. Y 마이너스 CY, 그 다음에 이쪽은 마이너스 MY가 되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MY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정리해주면 R은 마이너스 B분의 1 마이너스 C 플러스 M분의 Y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방경제에서 IS 곡선의 기울기는 B분의 1-C 플러스 M이 됩니다. 그런데 M이 뭐가 되는 거예요? 양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폐쇄경제보다 개방경제 같은 경우에는 보다 가팔라지고, 즉 이렇게 개방경제에 있을 때의 IS 곡선보다는 폐쇄경제에서의 IS 곡선의 기울기는 더욱 가팔라지니까는 이렇게 만약 LM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수평이다 그러면은 확장적인 재정정책에 대하여 뭐가 발생하게 된다? 개방경제일수록 재정정책의 효과는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투기적 화폐 수요를 중시하는 케인즈 학파는 맞죠? 케인즈 학파, 투기적 화폐 수요. 그 다음에 고전 학파는 거래적 화폐 수요를 중시했습니다. 투기적 화폐 수요를 중시하는 케인즈 학파는 LM 곡선이 완만한 형태를 띠고 있다. LM 곡선의 기울기는 뭐가 되냐면, 자, 요게 이제 3번과 똑같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3번, 4번이 똑같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화폐 시장의 균형은 P분의 MS, 얘가 바로 뭐가 되면 실질 화폐 공급이 되는 거고, P분의 MD, 실질 화폐 수요가 일치하는 지점에서 화폐 시장의 균형이 달성된다. 그런데 얘는 소득, 거래적 화폐 수요의 증가함수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R, 뭐가 되는 거죠? 투기적 화폐 수요의 감소함수가 된다. 따라서 얘는 KY-HR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K가 마샬의 K, 거래적 화폐 소득의 이자율 탄력성이 되고, H가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됩니다. 그래서 화폐 공급이 외생적으로 결정될 때, 이렇게 외생적으로 결정될 때는 이쪽이 이제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P분의 MS 제로 이꼴 KY-HR로 들어가니까 똑같이 이렇게 R과 Y의 평면에서 R로 정리해주면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은 R은 H분의 KY 그 다음에 마이너스
P분의 MS0 곱하기 H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는 R과 Y의 관계니까 H분의 K가 됩니다. 그런데 K인지 같은 경우에는 화폐 수요가 이자율에 대하여 둔감하게 반응한다.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크다. 그 다음에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작다. 이렇게 해서 LM 곡선이 완만하다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화폐 공급이 외생적으로 결정될 때보다 화폐 공급이 이자율에 대한 증가함수예요. 화폐 공급이 이자율에 대한 증가함수가 되면 어떻게 되냐? 지금 여기서 똑같아요. 화폐 공급이 이자율의 증가함수가 되면 이쪽이 이렇게 P분의 MS0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외생적인 화폐 공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자율의 증가함수니까 AR 화폐 공급의 이자율 탄력성이 되는 것이죠. 이쪽이 바로 화폐 공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증가함수니까 양수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똑같이 실질 화폐 수요는 KY-HR이 돼가지고 이쪽을 똑같이 우리가 R로 정리해주면 뭐가 되냐면 R은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A 플러스 HR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K로 나눠주니까 A 플러스 H분의 KY가 되고, 뒤쪽에는 이렇게 기울기니까 별로 우리가 관심이 없습니다. 따라서 외생적인 경우에는 기울기가 H분의 K예요. 그런데 내생함수, 이자율에 대한 증가함수로 들어갈 땐 A 플러스 H분의 K로 LM 곡선의 기울기가 바뀝니다. 그리고 이때 A가 증가함수, 얘가 양수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기울기는 더욱 완만해지는 거죠. 기울기는 더욱 완만해집니다. 따라서 화폐 공급이 외생적으로 결정될 때보다 이자율에 대한 증가함수일 때 LM 곡선의 기울기는 가팔라지는 것이 아니라 완만해지는 겁니다. 완만해져요. 이 18번 문제가 올해 지금 방금 살펴본 17번 문제 같은 경우 재고 생산의 평탄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범위가 이렇게 넓어진 의미인 거고, 이 18번 문제가 앞으로 우리 경제학이 나아가는 방향이다. 어떤 방향이에요? ISLM 모형이 어떻게 도출되는지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를 측정하는 문제입니다. 기계적인 암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IS 곡선과 LM 곡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도출되는지 이 과정을 알고 있느냐,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직관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제 얘를 말로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은, 자, 최초에 이렇게 R과 Y의 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E0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E0가 있었을 때 LM 곡선은 뭐가 되냐면 화폐 시장의 균형을 달성하는 R과 Y의 조합을 연결한 궤적이에요. 그래서 E0에서 이렇게 델타 Y, 소득이 증가합니다.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거래적 동기의 화폐 수요가 증가하게 돼요. 거래적 동기의 화폐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은 화폐 시장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초과 수요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불균형이 됐습니다. 그러면 얘가 화폐 수요가 이렇게 화폐 공급이 외생적으로 주어진 경우에 다시 균형을 달성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소득의 증가로 인한 화폐 수요의 증가분을 감소시켜야 되는 거니까 이자율을 어떻게 돼? 상승시켜야 됩니다. 이자율을 상승시켜서 투기적 화폐 수요를 감소시켜야 증가한 거래적 화폐 수요를 상쇄시켜 가지고 다시 화폐 시장이 균형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외생적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자율을 이렇게 대폭 상승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LM 곡선이 보다 가팔라지는 거죠. 그런데
화폐 공급이 실제로 화폐 공급이 이자율의 증가함수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KY 이렇게 거래적 동기에 의해 가지고 화폐 수요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그럼 초과 수요가 발생한 거죠. 그런데 HR 이자율을 조금만 올리더라도 여기서 화폐 수요 감소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뭐가 있냐면 화폐 공급에서 P분의 MS 제로와 플러스 AR이 있어요. 근데 이쪽에서 뭐가 되냐면은 화폐 공급도 이자율이 상승하니까 화폐 공급도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외생 변수일 때는 화폐 공급이 고정된 상태에서 증가한 화폐 수요만큼, 증가한 거래적 동기의 화폐 수요만큼 투기적 화폐 수요를 대폭 감소시켜야 되므로 이자율을 대폭 상승시켜야 된다. 그런데 실질 화폐 공급이 이자율의 증가함수가 되면은 이자율을 조금만 상승시키더라도 실질 화폐 공급도 증가하고 요 증가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투기적 동기의 화폐 수요가 조금만 감소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자율을 조금만 상승시키더라도 화폐 공급이 증가하게 되는 거니까는 화폐 공급이 증가하게 되니까 전과 달리 어떻게 되나 다시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직관적인 이해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험 문제는 요걸 바탕으로 이렇게 요 내용을 다시 말로 풀어 쓰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요 LN 곡선이 어떻게 도출되는지 실질 화폐 수요 공급과 실질 화폐 공급과 실질 화폐 수요의 균형 관계, 그 다음에 그것의 해석, 화폐 시장의 균형, 이 부분을 모두 다 잘 학습해 놓으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번 문제는 뭐 간단한 문제입니다. 얘는 뭐냐면 규모의 경제요. 규모의 경제는 뭐냐면 A씨가 평균 비용이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이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A씨를 구해야 되는 거죠. A씨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Q분의 TC로 구합니다. 그러면 TC부터 구해야 되는구나. TC는 어떻게 구하냐면 WL 플러스 RK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얘를 Q의 함수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TC는 W가 지금 현재 9가 되고 L은 이렇게 주어져 있고 R은 1이 되고 그 다음에 K는 9로 주어져 있습니다. 즉 9L 플러스 9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이 TC를 뭐로 바꿔야 된다? Q의 함수로 바꿔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나와 있네요. Q 이꼴 루트 L 곱하기 9로 들어가니까 3 루트 L이구나. 그럼 제곱을 해주게 되면은 L 이꼴 9분의 Q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9 곱하기 9분의 Q의 제곱 플러스 9로 들어가 가지고 Q 제곱 플러스 9가 바로 TC가 됩니다. 그러면은 AC는 이 TC를 Q로 나눠주는 거니까 Q 플러스 Q분의 9가 되는 거죠. 그리고 AC는 얘가 하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무슨 뜻이다? 얘가 된다. 그래서 이쪽은 뭐가 되는 거냐면은 A씨가 감소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얘를 갖다가 미분을 했을 때, 즉 얘를 갖다가 델타 Q분의 델타 AC 미분을 했을 때 얘가 즉 Q 플러스 Q 9분의 1 얘가 미분을 했을 때 뭐가 되는 거죠? 감소해야 된다. 음수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얘를 미분하게 되면 1이 되는 것이고 플러스 그 다음에 Q분의 9를 갖다 미분하게 되면은 앞에 마이너스 1 나오고 9 나오고 Q에 마이너스 2제곱 해가지고 Q 제곱분의 1이 이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가 바로 이렇게 음수가 돼야 되는 것이고 이쪽을 다시 계산해 보면 이쪽으로 해서 Q 제곱분의 9는 넘어와 가지고 얘가 1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Q 제곱은 9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Q는 3과 마이너스 3 사이로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Q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는 조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Q는 이렇게 0보다 크거나 같고 3인 요 구간 안에서 AC가 하락하게 됩니다. 규모의 경제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 기출문제에서도 많이 나왔던 평이했던 문제입니다. 2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이렇게 보게 되면 어느 완전 경쟁 시장에서 XJ에 대한 개별 기업의 총 비용 함수는 이렇게 주어져 있다. 현재 이 시장에서 XJ를 생산하는 50개의 기업은 모두 동일한 비용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TC가 나왔어요. 그럼 MC는 뭐가 되는 거냐면 얘를 미분해 주면은 2분의 1 Q로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이제 바로 뭐가 되냐면은 역공급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때 개별 시장 전체의 지금 기업이 50개요. 즉 N이 50개라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시장 전체의 얘는 개별 기업인 거고 시장 전체의 MC 공급 곡선은 어떻게 도출한다? 얘를 갖다가 n분의 1로 이렇게 나눠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이렇게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n이 바로 이쪽에다가 50 들어가게 되면 이쪽이 50분의 1로 들어가면 100분의 1 Q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0분의 1 Q가 되는 거고 지금 현재 MC가 100분의 1 Q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가 되는 시장 수요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는 이윤 극대화 조건에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개별 기업은 P 꼴 MR이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MC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MC를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 이쪽이 100분의 1 근데 이쪽은 시장 전체니까 라지 Q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100분의 1 라지 Q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5분의 1 Q고 넘어가게 되면 5분의 6 Q가 1800이 되니까 6분의 5를 이렇게 계산해 주면 이쪽은 Q가 시장 전체의 거래량은 1500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1500입니다. 이쪽이 1500이 되면은 1800에서 1500 빼면 300이 되는 거고 300을 20으로 나눠주면 P는 이렇게 15가 이렇게 되겠네요. P가 15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P가 15가 되니까는 MC가 즉 15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개별 기업의 생산량은 30이 되는 거고 30개의 개별 기업이 50개 존재하게 되니까 1500개 전체 Q를 만들어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의 단기 공급 곡선은 MC는 2분의 1 Q가 되니까 Q는 2MC, 2P가 돼가지고 이쪽이 2P인 거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시장 균형 가격은 10이 아니라 15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3번 단기적으로 신규 기업들이 XJ 시장에 진입하려는 XJ 시장에 진입하려는 유인이 존재하려면 뭐가 되는 거죠? 파이, 초과 이윤이 존재해야 된다. 그러면 파이는 어떻게 구하는가? 파이는 TR-TC로 들어가고 TR은 P 곱하기 Q고 그 다음에 AC는 Q분의 TC가 되니까 TC는 AC 곱하기 Q가 됩니다. AC 곱하기 Q가 돼서 얘는 P-AC 곱하기 Q가 되는 거죠. 즉 P가 AC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AC를 구해보면 되는 거죠. AC는 뭐가 되냐면은 Q를 TC를 이렇게 Q로 나눠준 거고 지금 TC가 저렇게 들어가니까 Q분의 100 이쪽이 개별 기업의 이제 비용이 개별 기업의 생산량이니까 스몰 Q로 들어가 가지고 Q 그 다음에 플러스 4분의 1 Q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Q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면 개별 기업의 생산량 30을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은 얘는 3. 얼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7.5 정도가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얘를 하게 되면 뭐 10점 얼마가 돼가지고 결국은 15, P보다는 작게 되는 거죠. 그래서 A씨가 P보다는 작기 때문에 초과 이윤이 존재하는 것이고 개별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려는 유인이 존재한다. 4번 기업들의 진입과 퇴출이 허용되는 장기에서 시장 균형 가격은 LAC의 최저점에서 결정이 된다. 그러면 LAC는 지금 구했듯이 Q분의 100 플러스 4분의 1 Q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 얘를 LAC의 최저점을 구하려고 하면 Q에 대해서 미분이 들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100 곱하기 Q 제곱분의 1 플러스 4분의 1이 되는 것이 얘가 0이 되는 Q를 구해보게 되면은 넘어와 가지고 Q 제곱분의 100은 4분의 1이 되는 거니까 Q 제곱은 400이 되는 것이고 그때 Q는 20이 된다. 개별 기업의 산출량이 20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20을 어디다 대입하는 거예요? 이쪽에다가 LAC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20, 그 다음에 얘를 20을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 5 플러스 5가 돼가지고 10. 네, 그래서 시장 균형 가격은 15가 아니라 10이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2년도 지방직 문제를 봤는데, 자, 보도록 하세요. 20번 문제. 완전 경쟁과 관련돼 가지고 단기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거. 그 다음에 시장 전체의 공급 곡선은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을 단순 수평합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진입과 퇴출은 무엇에 의해 가지고 초과 이윤의 존재 여부. 그 다음에 장기에서 시장, 완전 경쟁 시장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물어봤다. 그 다음에 19번 역시도 규모의 경제 AC, 즉 비용함수를 도출하는 문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 나올 만한 게 나왔고, 18번 문제 ISLM 모형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울기가 결정이 되는지,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화폐 시장의 균형을 달성하는 게 LM 곡선, 재화 시장의 균형을 달성하는 게 IS 곡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17번 문제 GDP와 관련돼 가지고 재고 투자의 성격, 그 다음에 재고 투자 이론, 투자의 미시적 기초 파트. 그 다음 16번 정부 지출 승수. 그 다음에 15번 아모로서 로빈슨 공식 3급 가격 차별 MR1 이꼴 MR2. 그 다음 14번 단순하게 이렇게 조금은 요 함수를, 요건 좀 산수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13번 피셔 방정식. 그 다음에 12번 효용 극대화 결정 원리. 그 다음에 효용 함수의 특성을 반영하는 무차별 곡선의 형태, 어떤 의미를 갖는지. 11번 시장 파트. 그 다음에 10번 인플레이션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19번 솔로 모형에서 황금률 수준의 의미. 8번 현금 통화 비율, 그 다음에 고전화파의 화폐 수량설, 그 다음에 GDP 디플레이터 계산하는 문제, 그 다음 MR에 똑같이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행동 원리, 그 다음에 6번 수요의 법칙, 수요 법칙의 예외, 열등제 기펜제, 그 다음에 5번에 통화 승수, 그 다음에 4번 구매력 평가설, 이자율 평가설, 그 다음 3번 효용 극대화 행동 원리, 그 다음에 2번 탄력성, 그 다음에 1번 탄력성 물품세입니다. 그래서 뭐를 확인해 볼 수 있냐면은 국제무역론 파트, 그 다음에 국제금융론 파트, 경제학 원론이니까는 국제경제학 파트의 비중이 확 줄었고, 국제무역론, 국제경제론에서도 아주 깊은 얘기는 아예 출제가 되지 않았다. 딱 경제학 원론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미시와 거시의 내용들, 범위를 넓히지 않고 탄력성, 효용 극대화 행동 원리, 시장 이론, ISLM 반드시 알아야 되고 누구나 어느 정도 공부하면 쉽게 풀 수 있는 영역에서 그 기본 백그라운드, 핵심 이론이 도출되는 과정을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따라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는 지방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
지방직이 서울시와 통합이 서울시 7급이 지방직과 통합이 되면서 지방직에서의 경제학 원론 시험은 지방자치론과 맥락 난이도를 맞추기 위하여 훨씬 쉽고 평이하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국가직을 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앞으로 지방자치론 할 필요 없이 계속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조금은 경제학 원론 파트에 더 힘을 쏟게 되면은 아주 좋은 전략 과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됐고. 자, 요걸 바탕으로 다음 시간에 어떻게 이제 2023년을 이렇게 준비해야 될지 효율적으로. 어떻게 보면 경제학에서는 효율적이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가 효율적이냐면 가장 기본적인 이론을 정확하게 알고 그걸 바탕으로 다양한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는 방식. 근데 이 다양한 문제라는 것이 단순히 문제만이 풀고 OX로 기출 지문도 정한 건 절대 아닌 거죠.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어떠한 수식의 문제, 그래프를 갖다가 나오더라도 본인이 이해를 바탕으로 풀 수 있는 수준으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학이 처음에는 이렇게 진입 문턱이 높지만 조금 어느 정도 공부를 해두게 되면 오히려 산수나 수학처럼 굉장히 답이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시험이 다가올수록 암기의 부담감은 전혀 없이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과목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에 2023년 커리큘럼과 그 다음에 독한 공무원 커리큘럼과 수험 전략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하는 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그동안 시험 보느라 고생하신 수험생분들 당분간 푹 휴식을 취하시면서 이렇게 조금은 건강을 회복하도록 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